만약 삶에 적어도 어떤 의미가 있다면 고통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한다.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빅터 프랑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학과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고등학생 시절 이미 프로이트와 서신을 주고받을 정도로 조숙한 학문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빈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며 신경과와 정신과를 전문으로 공부했습니다. 초기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영향을 받았으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 죄수로 시간을 보낸 후에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는 권력이나 쾌락이 아니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라는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면서 유대인이었던 프랭클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나이 든 부모님을 두고 떠날 수 없어 오스트리아에 남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1942년 프랭클과 임신한 아내,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 나치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는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3년 동안의 가혹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후 여동생을 제외한 부모님, 형제, 사랑하는 아내까지 모두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용소에서의 상황보다 해방된 후 상황이 더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빅터 프랑클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프로이트, 아들러에 이은 제3빈 심리학파로 불리는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를 창시합니다.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지독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고통스런 현실은 아무런 예고 없이 마치 현실이 아닌 어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쉽게 물러나주지 않고 절망의 끝자락까지 밀어붙입니다. 이 고통에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고통스런 일들이 무언가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 당신도 나처럼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고통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빅터 프랑클의 목소리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이 책은 단순한 사실이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 즉 수백만 명의 죄수들이 수없이 겪은 체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전해주는 강제 수용소 내부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몸서리쳐지는 끔찍한 일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글로 썼다.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것은 수많은 작은 고통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강제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겪는 생활이 평범한 죄수의 마음속에 어떻게 반영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기서 밝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실제로 유태인 근절 작전이 자행되었던 작은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것은 세력 있는 자들의 고난이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괴로운 시련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감독관들을 돕기 위해 죄수들 중에서 뽑은 카포들은 감시병들보다 더 심하게 죄수들을 다루었으며 친위 대원들보다 더 잔인하게 때리는 일이 많았다. 그들은 곧 친위 대원이나 수용소장들과 아주 닮아갔으며 따라서 그들과 유사한 심리학적 바탕 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 수용소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수용소의 생활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가지기 쉽다. 감상과 연민이 뒤섞인 개념 말이다. 그런 사람은 죄수들 사이에 처절하게 벌어지는 생존을 위한 힘든 싸움에 대해 거의 모른다.
그것은 그날 그날에 먹을 것과 목숨 그 자체, 즉 자기의 목숨이나 친한 친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무자비한 몸부림이었다. 일정 수의 죄수를 다른 수용소로 이송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최종 목적지가 가스실이 될 것임은 뻔한 사실이기에 그 선발 과정은 모든 죄수들 간에 그리고 집단과 집단 간의 제한 없는 싸움에 불을 붙였다. 한 사람이 구제되면 다른 한 사람이 희생자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기 이름이나 친구의 이름을 희생자 명단에서 지우는 것뿐이었다. 죄수란 한낱 번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누가 수송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용소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포로들의 번호뿐이었다. 이 번호들은 대개 몸에 문신으로 새겨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바지나 상의 또는 외투의 일정한 자리에다 실로 꿰매기도 하였다. 감시병들이 어떤 죄수를 고발하려고 할 때면 그 죄수의 번호를 슬쩍 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눈빛에 우리는 얼마나 몸을 떨었던가. 이름을 묻는 법은 절대 없었다.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수송대로 되돌아가 보자. 거기에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 따위를 고려해 볼 시간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다. 모두가 하나같이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매달려 있었다.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또 친구를 구해주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는 자기 대신 다른 죄수 즉 다른 번호를 수송자 명단에 집어넣는 것이다. 대개 보면 몇 년간 수용소를 이곳저곳 끌려다닌 끝에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게 된 죄수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알게 모르게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당한 수단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심지어는 야만적인 폭력, 도둑질에 친구까지도 배반했다. 운이 좋았다고 할까? 아니면 기적이라고나 할까?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만 하여튼 살아서 돌아온 우리들은 알고 있다. 우리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강제 수용소에 관한 사실적 설명들은 이미 많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사실이란 한 인간의 체험의 일부가 될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나는 이 책을 나의 죄수 번호만 밝히고 익명으로 쓰려고 했었다. 그러나 원고가 다 완성되자 익명으로 출판하면 그 가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나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진술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과시하는 버릇을 몹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구절이라도 빠질세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죄수였던 나 자신이 체험한 것으로서 나는 수용소에서 마지막 몇 주일을 제외하고는 정신과 의사로서는 물론이고 그냥 의사로서도 고용된 적이 없었으며 이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겐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의 동료들 중 두세 명은 운이 좋아서 난방이 형편없는 응급실에서나마 휴지 조각으로 붕대를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나 나는 죄수번호 119104번이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철로에서 땅을 파고 선로를 부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은 길 밑으로 수도관을 묻느라고 갱도를 파는 일을 아무 도움 없이 나 혼자서 했다.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었다. 마침 1944년 크리스마스 직전이었고 나는 소위 상품권을 받았다. 우리는 그것을 담배 6개비와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담배로 12그릇의 국물과 바꾸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종종 굶주림을 한동안 면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특권은 매주 일정량의 담배 배급권을 받고 있었던 카포들에게나 보장된 것이었다. 아니면 창고나 작업장의 감독으로 일하는 죄수와 힘든 일을 하는 대가로 담배 2-3개비를 받는 죄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살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고 생애 최후의 며칠간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러므로 동료 죄수 하나가 자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더 이상 버텨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일단 상실하고 나면 살고자 하는 의지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수용소 생활에 대한 재소자들의 정신적 반응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수감 직후의 시기, 틀에 박힌 수용소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된 시기, 그리고 구출되고 해방된 직후의 시기이다. 첫 번째 단계를 특징 짓는 징후는 충격이다. 나 자신이 수감되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다. 1,500명이 며칠 낮과 밤을 기차로 여행하고 있었다. 한 차량에 80명씩이나 타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자기 짐 위에 올라앉아야 했다. 짐이라고 해야 자기의 개인 소유물 중 얼마 남지도 않은 것이었다. 차 안은 사람과 짐들로 꽉 차서 조금 남아있는 창문 맨 꼭대기 부분으로 새벽의 희끄무레한 빛이 겨우 들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기차가 어떤 군수공장으로 가는 것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강제 노동자로 일하게 될 것이었다. 기적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렸다. 그것은 마치 지옥으로 끌려갈 운명인 불행한 짐을 진 자들을 동정하여 도움을 구하는 울부짖음 같았다. 그러더니 기차가 덜컹하고 선로를 바꾸었다. 주 정거장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잔뜩 겁먹은 승객들 사이에서 벼랑간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저기 팻말이 보인다. 아우슈비츠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아우슈비츠, 그 이름은 바로 온갖 공포의 상징이었다.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등. 천천히, 거의 멈출 듯 하면서 기차는 마치 자기가 싫어온 사람들에게 그 끔찍한 현실을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면하게 해주려는 듯 그렇게 움직였다. 아우슈비츠였다. 마침내 우리는 역구내로 들어섰다. 착간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10명쯤 되는 죄수들이 우르르 뛰어 올라왔다. 그들은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았으나 그런대로 영양은 좋아 보였다. 그들은 유럽 각 나라 말로 이야기했으며 이따금 농담도 섞어가며 말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오히려 그로테스크하게 들렸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나의 타고난 낙천주의는 이런 생각에 매달렸다. 이 죄수들은 아주 좋아 보인다. 이들은 기분도 좋아 보이고 웃기까지 한다. 누가 알겠는가? 나도 어쩌면 저들처럼 용케 혜택받는 지위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지 않는가. 정신의학에서는 집행유예 환상이라는 상태가 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직전 마지막 순간에 집행이 유예될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갖는 것을 말한다. 우리도 역시 한 가닥 희망에 매달려서 최후의 순간을 믿었다. 그리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그 죄수들의 불그레한 뺨과 통통한 얼굴을 본 순간 우리는 커다란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그들은 특별히 선택된 정예부대로 몇 년 동안 매일같이 기차에 실려 이 역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수송객들을 맞이하는 첩대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다. 1,500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기껏해야 200명 정도나 겨우 들어갈 가축 우리 같은 곳에 집어넣었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방 안은 눕기는커녕 맨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을 만한 자리도 없었다. 함께 수송되어 온 우리들 모두가 자기는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이며 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환상 속에 있었다. 우리는 곧 닥쳐오게 되어 있는 그 장면 뒤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짐을 기차 안에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가서 두 줄로 나누어 서라는 명령을 받았다. 친위대 고급 장교 앞을 줄지어 지나가기 위해서였다. 매우 놀랍게도 이때 나는 식량 자루를 외투 밑에 감출 용기를 가졌다. 내가 선 줄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장교 앞을 줄지어 지나갔다. 만약 그 장교가 내 자루를 눈치채는 날에는 위험하게 되리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 장교 앞으로 다가갈수록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더 꼿꼿이 세웠다. 내 무거운 짐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잠시 후 나는 그와 얼굴을 마주하고 섰다. 그는 키가 컸고 호리호리해 보였으며
몸에 잘 맞는 제복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오랜 여행 끝이라 온통 구겨지고 꾀죄죄한 우리와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쳐든 채로 무심하고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오른손을 들고서 검지로 아주 여유있게 오른쪽 또는 왼쪽을 가리켰다.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번엔 오른쪽을, 다음엔 왼쪽을, 그러나 왼쪽을 훨씬 더 많이 가리키는 그 작은 움직임 뒤에 숨어있는 불길한 의미를 우리는 아무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윽고 내 차례가 되었다. 오른쪽으로 보내지는 것은 노동을 뜻하고 왼쪽은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그들은 특별 수용소로 보내질 거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속삭였다. 나는 일이 되어가는 대로 내맡기고 기다릴 뿐이었다. 앞으로 내게 닥칠 수많은 그런 순간들 중 최초의 순간을 식량 자루의 무게 때문에 나는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졌으나 똑바로 걸으려고 애를 썼다. 그 친위대 장교는 나를 훑어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두 손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내가 오른쪽을 향해 설 때까지 내 어깨를 천천히 돌렸다. 그런 다음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 손가락 게임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이었는지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첫 번째 선발이었으며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최초의 판결이었다. 이번에 수송된 사람들의 대부분, 즉 약 90%에게 있어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그들에 대한 선고는 불과 몇 시간 안에 집행되었다. 왼쪽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역에서 곧장 화장터로 끌려갔다. 그 건물은 문에 유럽의 몇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써 붙여놓았다고 한다. 죄수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비누 한 조각씩을 손에 쥐어주고 그런 다음에 끔찍한 일들에 대해 쓴 글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독자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 생략한다. 총을 든 친위대 감시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우리는 역에서부터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지나 수용소를 가로질러 소독실까지 뛰었다. 첫 번째 선발을 통과한 우리들에게 이것은 진짜 목욕이었다. 친위대원들은 대개 호의적으로 보였다. 우리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의 손목 시계를 보고는 그 시계를 자기에게 달라고 좋은 말로 구슬리는 동안에만 친절했던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소독실로 가기 전에 대기실처럼 보이는 어떤 오두막에서 기다렸다. 친위대원들이 나타나더니 담요를 펼쳤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즉 시계와 보석을 전부 그 속에 던져 넣어야 했다.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순진한 죄수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의 조수로 일하는 오래된 죄수들에게 혹시 결혼 반지라든가 메달이라든가 부적 같은 것은 갖고 있을 수 없겠느냐고 물어서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모든 것은 압수되고 만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아직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쉰 목소리로 고함치는 명령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주먹질을 받아가며 목욕탕에 붙어있는 대기실로 쫓겨 들어갔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모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위대원 주위에 모여 섰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2분간 시간을 주고 내 시계로 시간을 재겠다. 이 2분 동안에 너희들은 옷을 완전히 벗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내려놓도록 해라. 신발, 허리띠, 바지 멜빵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선 안 된다. 시간을 재겠다. 시작.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손놀림으로 사람들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되어갔고 속옷, 허리띠, 구두끈들을 아무렇게나 잡아당겼다. 그러자 우리들 귀에 첫 번째 채찍질 소리가 들려왔다. 가죽 채찍이 벌거벗은 몸뚱이들 위로 사정없이 떨어졌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몸의 털을 깎는 다른 방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머리털만 깎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한 오라기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 다음 샤워를 하기 위해 다시 줄을 섰다. 거의 서로를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물줄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크게 안심을 하기도 했다.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들이 벌거숭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맨몸뚱이 외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심지어 솜털 하나도.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자 그대로 발가벗은 존재, 그것이 전부였다. 우리보다 몇 주일 먼저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내 동료 한 사람이 우리의 임시 막사로 몰래 숨어 들어왔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어서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는 우리더러 조용히 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면서 우리가 당장 알아두어야 할 은밀한 정보를 두어 가지 일러주었다. 그런데 자네들에게 한 가지 꼭 당부할 것이 있네. 매일 면도를 하게.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다못해 유리조각으로라도 말이야. 설사 남은 빵 한 조각을 포기해야 한다 해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자네들은 좀 더 젊어 보일 테고 유리 조각에 긁힌 자국 때문에 뺨이 더 붉어 보일 거야. 살아남고 싶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네.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 만일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겨서 발을 절뚝거리기라도 해보게. 친위대원이 눈치채고는 옆으로 다가가서 손을 흔들어 신호를 하겠지. 그러면 자네들은 그 다음날로 가스실에서 죽게 될 게 분명해. 자네들 회교도가 뭔지 아나?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쇠약해져서 비참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힘든 육체적 노동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게 회교도야. 머지않아 대개는 얼마 못 가 회교도는 모두 가스실로 가게 되지. 그러니까 명심하게. 면도를 하고 똑바로 서서 힘차게 걸어야 해. 그렇게만 하면 가스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레싱이 이런 말을 했던가, 세상에는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일도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정상이며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다. 이 반응들은 내가 말한 것처럼 2, 3일 안에 바뀌기 시작한다. 죄수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냉담한 단계인데 죄수는 2단계에서 일종의 정신적 사멸에 도달하게 된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집과 가족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다. 이 그리움은 견딜 수 없이 격렬해져서 죄수는 그리움으로 자신이 소모되어 가는 것을 느끼곤 한다. 그런 후엔 혐오감이 생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추한 것에 대한 혐오감이며 단지 외형만 추해 보일 뿐인데도 거기에 혐오감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허수아비에게나 입히면 어울릴 듯한 넝마 같은 죄수복을 한 벌씩 받았다. 수용소 막사와 막사 사이는 오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깨끗이 치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몸에 더 많이 묻었다. 수용소에 새로 온 사람은 변소 청소와 하수도 치우는 일을 하는 작업반에 편성되는 것이 관례였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울퉁불퉁한 들판을 지나 배설물을 운반하느라면 오물이 얼굴에 튀기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죄수가 싫은 표정을 짓거나 닦아내려는 기미만 보여도 카포의 주먹 세례를 받는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반응들은 급속도로 굴욕감을 맛보게 된다. 죄수는 처음에는 다른 반 죄수들이 벌로 행진하는 것을 보면 시선을 돌렸다. 그는 동료 죄수들이 주먹질에 맞추어 움직이며 진창 속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이리저리 행진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몇 날 혹은 몇 주일이 지나고 나면 사정은 달라진다. 심리적 반응의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든 죄수는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때쯤이면 그의 감정은 무뎌지고 그래서 태연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은 수용소에서 몇 주일 지낸 사람에게는 너무나 흔해 빠진 광경이 되어서 그런 광경을 보아도 더 이상 그의 마음은 동요되지 않는다. 나는 발진 티푸스에 걸려 격리 막사에서 얼마 동안 지낸 일이 있었다. 환자들은 심한 고열에 시달려 헛소리를 자주 했으며 많은 환자들이 거의 빈사 상태였다. 그중 한 사람이 막 죽고 난 뒤
고지어 벌어진 광경을 나는 아무런 감정에 혼란 없이 지켜보았다. 누군가 죽을 때마다 항상 되풀이되는 광경이었다. 죄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는 시체 곁으로 다가갔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먹다 남긴 지저분한 감자를 움켜잡았다. 또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의 남학신이 자기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바꿔 신었다. 세 번째 사람은 죽은 사람의 외투를 벗겨갔으며 또 다른 사람은 끊어지지 않은 진짜 구두끈을 갖게 되었다고 좋아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무관심하게 지켜보았다. 냉담함. 어떤 일에든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을 정도로 감정과 느낌이 둔화된 상태인 냉담함은 심리적 반응의 제2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나는 징후였으며 그것은 또한 시도 때도 없이 매맞는 일에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이 무감각이라는 것으로 죄수는 곧 꼭 필요한 보호막을 자신의 주위에 둘러쳤다. 매질은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일어났으며 때로는 전혀 아무런 이유 없이도 일어났다. 예를 들면 빵은 작업장에서 배급받았는데 우리는 빵을 타기 위해 줄을 서야 했다. 한 번은 내 뒤에 선 사람이 한쪽으로 조금 나와 서 있었다. 그런데 균형을 잃은 이 모양새가 친위대 감시병을 그만 불쾌하게 만들고 말았다. 나는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또 친위대 감시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 리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매 두 대가 매섭게 내 머리 위에 떨어졌다. 그제야 나는 감시병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내 옆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순간에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주는 부당함과 터무니없는 처사에 의해 야기되는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기묘하게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처 하나 주지 않는 타격이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구타를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모욕이다. 한 번은 길고 무거운 대들보 몇 개를 메고 꽁꽁 얼어붙은 철로 위로 운반해야 했다. 한 사람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메고 가는 사람들 모두가 위태로워질 것이었다. 내 옛 친구 하나는 선천적으로 엉덩이 뼈가 비뚤어져 튀어나왔다. 그는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노동할 수 있는 것을 기뻐했다. 신체적으로 부자유한 사람은 선발이 있을 때면 죽을 것이 거의 틀림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난히 무거운 대들보를 메고서 철로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거의 쓰러질 것 같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끌려 넘어질 것이었다. 그때 나는 대들보를 나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를 도와주려고 달려갔다. 그 즉시 나는 등에 매를 맞았고 거친 욕과 함께 내 자리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를 때린 그 감시병은 불과 몇 분 전에는 우리를 보고 동포에도 없는 더러운 놈들이라고 말했었다. 겉보기에는 감정이 굳어진 죄수라도 모욕을 당할 때 느끼는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냉담함. 두 번째 단계의 주요 징후인 이것은 필수적인 자기 방어 기제였다. 현실은 흐릿해지고 모든 노력과 모든 감정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되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과 다른 동료의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저녁에 죄수들이 작업장에서 수용소로 떼지어 몰려가면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내뱉는 한마디 휴, 이제 또 하루가 지났다 하는 말이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에만 끊임없이 매달려야 하고 죄수의 내면의 삶이 원초적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강요당하는 그런 긴장 상태가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수감되기 전에 정신분석 교육을 받은 수용소의 내 동료들 중 몇 명은 수용소 수감자의 퇴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죄수의 소망과 욕망이 꿈속에서 뚜렷해진다는 것이었다. 죄수가 가장 자주 꾸는 꿈은 어떤 것일까? 빵,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목욕이었다. 이런 단순한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죄수는 꿈속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런 꿈들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꿈을 꾼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 수용소 생활의 현실로 돌아와야 했으며 현실과 환상 사이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동료 죄수가 끙끙대는 소리에 잠이 깨었는데 그날 밤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자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으로 보아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게 분명했다. 나는 항상 무서운 꿈이나 일시적인 창난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특히 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가엾은 사람을 깨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를 흔들어 깨우려고 손을 뻗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멈칫했다. 바로 그 순간 뇌를 스치며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뼈저린 자각이었다. 즉 아무리 무서운 꿈, 아무리 두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막 그 사람을 불려내려고 하는 이 수용소의 현실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죄수들은 심한 영양 결핍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주된 원초적 본능으로 정신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죄수들이 우연히 서로 가까이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무엇을 하는지 그들을 관찰해보자. 그들은 대부분 그 즉시 음식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곤 했다. 도랑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옆 사람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그들은 여러 가지 요리법들을 주고받으며 다시 만나게 될 그날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될 먼 훗날의 그날을 위해 식단을 짜곤 했다. 음식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나는 음식에 대한 토론을 위험한 것이라고 언제나 생각했다. 극도로 적은 배급량과 낮은 열량에 우리 몸이 그럭저럭 적응해가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에 대해 그렇게 세밀하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함으로써 우리 신체 조직에 자극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닐까? 그것은 한순간 심리적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생리학적으로는 틀림없이 위험이 따르는 환상일 뿐이다. 마지막 피하 지방층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해골의 가죽과 넉마를 입혀놓은 꼴같이 되어버리자 육신이 자기 살을 먹어 치우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기체가 자신의 단백질을 소화시켜 근육이 사라졌다. 그렇게 되자 육체는 모든 저항력을 상실했다. 작은 공동체인 우리 막사의 일원들은 하나 둘씩 죽어갔다. 우리는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꽤 정확하게 맞힐 수가 있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지켜본 경험으로 그런 징후들을 알게 되었는데 예측이 빗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이를 잡는 동안 벌거벗은 자기 몸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비슷한 생각을 했다. 여기 있는 이 몸뚱이, 내 몸뚱이는 이젠 정말 송장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어떻게 된 걸까? 나는 커다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인간의 몸뚱이들, 철조망 뒤에 있는 토굴 같은 몇 개의 오두막 안에서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로 우글대는 몸뚱이들 중에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구나. 생명력을 잃어서 매일 어느 부분인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덩어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구나. 틈만 나면 언제라도 죄수의 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피할 수 없는 것인가를 이미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가장 정신력이 강한 사람조차도 아주 좋은 음식을 다시 먹게 될 때를 동경한다는 것을 독자들은 아마 이해할 것이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생존이 그때가 되면 마침내 끝나게 되리란 걸 알기 때문이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이 경험하는 영혼을 파멸시킬 정도의 정신적 갈등과 의지력의 싸움에 관해 거의 상상도 못할 것이다. 도랑 속에서 땅을 파면서 오전 9시 반이나 10시에 빵 배급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만 귀를 곤두세우는 심정. 감독에게 그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몇 번이나 시간을 물어보는 마음. 그리고 장갑도 끼지 않아 언손으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빵 한 조각을 처음에는 가만히 쓰다듬어 보고 만지작거리다가 조금 떼어서 입속에 넣어보지만 마침내는 마지막 한 가닥 남은 의지력으로 그것을 도로 주머니에 넣고는 오후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그날 아침
자신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 하는 일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거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수용소 억류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빵이 하루에 한 번밖에 배급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소량의 빵을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게 좋을까 하고 끝도 없이 토론들을 했다. 한쪽은 빵을 받자마자 다 먹어버리자는 의견이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한순간이나마 최악의 배고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 배급받은 빵을 도둑맞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쪽은 빵을 몇 번에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선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수용소 생활의 24시간 중 가장 끔찍한 순간은 아침에 눈을 뜰 때였다. 아직 밤도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귀를 찢는 3번의 호루라기 소리는 지쳐 떨어진 잠과 꿈속의 달콤한 그리움으로부터 우리를 무자비하게 떼어놓았다. 그때부터 우리는 부종으로 부어올라 아픈 발을 젖어서 들어가지도 않는 신발 속으로 쑤셔 넣느라 한바탕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발끈 대신으로 쓰는 철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사소한 말썽으로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와 투덜대는 소리들이 들려오곤 했다. 평소 용감하고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다. 발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신발이 오그라들어서 결국 그는 점호장까지 눈 덮인 길을 맨발로 뛰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지독한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나는 한 가지 위안을 찾아냈다. 주머니에서 꺼내 기쁜 마음으로 우물우물 씹는 작은 빵 조각 하나. 그것이 나의 위안이었다. 영양 부족은 먹을 것에 몰두하는 것 말고도 일반적으로 성적 충동이 사라진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맨 처음 받은 충격의 여파를 제외하면 이것이 남자들만 있는 수용소에서 심리학자가 관찰하게 되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될 것이다. 다른 모든 남자들만의 조직과는 대조적으로 수용소에는 성도착자가 거의 없었다. 비록 죄수의 좌절된 감정들과 보다 고상하고 세련된 느낌들이 꿈속에는 분명히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 꿈속에서조차도 죄수는 섹스를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죄수들이 겪는 인간 이하의 생활과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데에만 집중된 노력은 목숨을 건지기 위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든 무시해버리도록 했으며 그것은 또한 정서가 완전히 고갈된 현상도 해명해준다. 대체로 수용소에는 문화적 동면이란 것도 있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정치와 종교였다. 정치는 수용소 안 어디서나 거의 끊임없이 이야기되었다. 토론은 주로 소문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런 소문들이란 불쑥불쑥 나타나서는 끝없이 퍼져가는 것들이었다. 군사적 상황에 관한 소문들은 언제나 상반되었다. 그것들은 입에서 입으로 재빨리 퍼졌으며 모든 죄수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치러지고 있는 신경전에 기여했을 뿐이었다.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소문들에 의해 선동한 희망은 번번이 얼마 못 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다. 그러나 가장 분통 터지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멋대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들이었다. 죄수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자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진지하게 빠져들어갔다. 그 깊고 활기찬 종교적 믿음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종종 놀라고 감명을 받았다. 여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오두막 한 구석에서나 아니면 피로와 굶주림에 지친 몸에 누더기를 걸친 채 꽁꽁 언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작업장에서부터 실려오는 가축 운반용 트럭 안의 어둠 속에서 임시로 행해지는 기도와 예배였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온갖 강요된 육체적 및 정신적 생활의 원시성에도 불구하고 보다 깊은 정신적 생활이 가능했다. 풍요로운 지적 생활을 누렸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테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적인 자아가 입은 손상은 생각보다 적었다. 그들은 끔찍한 주위 환경으로부터 내면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자유가 있는 삶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이것이 체질상 별로 튼튼하지 못한 죄수들이
건장한 체구를 타고난 죄수들보다 수용소 생활에서 더 잘 살아남은 패러독스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내 개인적인 체험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우리는 수용소로부터 쭉 뻗어 있는 길을 따라 큰 돌들을 밟고 웅덩이를 건너가면서 어둠 속에서 비틀거렸다. 옆에서 따라가는 감시병들은 계속해서 외쳐대며 개머리판으로 우리를 몰아댔다. 발이 몹시 아픈 사람들은 옆 사람 팔에 기댔다. 다들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에 입을 열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옷깃을 세우고 거기에 입을 파묻고 걸어가던 뒷사람이 갑자기 내게 속삭였다. 지금 아내들이 우리를 보면 어떨까? 제발 그들은 수용소에서 우리보다는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슨 꼴을 당하는지 몰랐으면 좋겠어. 그 말에 아내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빙판에서 미끄러지고 수없이 넘어질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부축해주고 뒤로 앞으로 끌어주면서 몇 마일을 비틀거리며 가는 동안 그 사람과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제각기 자기 아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가끔씩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검은 구름 뒤에서 아침의 분홍빛 햇살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내의 영상에만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미소를 보았으며 솔직한 표정과 내게 용기를 폭돋워주는 모습을 보았다. 진짜든 아니든 간에 그녀의 모습은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태양보다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내 생애 처음으로 그토록 많은 시인들이 노래 부르고 그토록 많은 사상가들이 궁극의 지혜라고 주장하는 진리를 보았던 것이다. 그 진리란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열망할 수 있는 궁극적이며 지고의 목표라는 것이다. 그제야 나는 인간의 시와 인간의 사상 및 인간의 신앙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위대한 비밀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짧은 한순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고의 행복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빠져서 확고한 태도로 자신을 나타낼 수 없을 때 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올바른 방법, 명예로운 방법으로 자기의 고통을 참고 견기는 것이 고작일 때 그런 처지에서 인간은 그가 지니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명상함으로써 충족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내 생애 처음으로 천사들은 무한한 영광에 대해 무궁토록 명상에 잠겨 있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내 앞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넘어지자 모두들 그의 뒤를 따라 그 사람 위로 엎어졌다. 그러자 감시병이 달려와 모두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그 일로 내 생각은 몇 분 동안 방해를 받았다. 그러나 내 영혼은 곧 죄수의 존재로부터 또 다른 세계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아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했다. 내가 그녀에게 질문을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다음에는 그녀가 묻고 내가 대답했다. 한 가지 생각이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 어떤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즉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 사랑은 영적인 존재, 즉 그의 내면적인 자아 안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가 지금도 살아있는가, 이미 죽었는가 하는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내가 살아있는지 어떤지 알지 못했고 또 알아낼 방법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알아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 무엇도 내 사랑의 위력, 나의 생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내가 그때 아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해도 그런 사실에 구애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아내 생각에 열중했을 것이며 또한 그녀와 나와의 정신적인 대화는 전과 다름없이 생생하고 만족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내면 생활을 강화함으로써 죄수는 자신의 과거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서 자기 존재의 허무함, 황폐함, 그리고 정신적 빈곤으로부터 하나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내면이 자유로워지자 그는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상상의 나래를 편다. 중요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대수롭지 않은 사건들이나 사소한 일들을 죄수는 향수에 젖어 그 추억들을 미화시키고 그러면 그것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그것들이 속한 세계와 그것들의 존재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영혼은 타오르는 갈망으로 그것들을 향해 달려간다. 나는 상상 속에서 버스를 타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전등을 끈다. 우리의 생각은 흔히 그런 세세한 것들에 집중되었고 그런 추억에 잠겨 눈물을 흘렸다. 죄수의 정신 세계가 보다 깊어감에 따라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도 못했던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까지도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끔찍한 환경을 잊을 수도 있었다. 아우슈비츠에서 바바리아의 수용소로 이송되어 가는 동안 죄수 수송 차량의 창살을 댄 작은 창문을 통해 저녁 노을에 빨갛게 물들어 있는 짤츠부르크 산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얼굴을 만일 누군가가 보았다면 그것이 모든 삶과 희망과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얼굴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토록 오랜 세월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기진맥진한 몸으로 국그릇을 손에 들고서 오두막의 마룻바닥에 앉아 쉬고 있는데 동료 죄수 하나가 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오더니 우리더러 어서 밖으로 나가 기막힌 일몰 광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서서 우리들은 서쪽 하늘에서 불타오르는 불길한 구름들을 보았다. 강철빛에서 핏빛으로 시시각각 변해가는 구름들로 하늘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듯 했다. 진흙 웅덩이에 불타오르는 하늘이 반사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초라한 잿빛 오두막은 얼마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던가. 그런 다음 몇 분간의 침묵을 깨면서 한 죄수가 옆 사람에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또 다른 시간 우리는 도랑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잿빛 새벽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우리 머리 위의 하늘도 잿빛이고 새벽의 창백한 빛 속에 흩날리는 눈발도 잿빛이며 나의 동료 죄수들이 걸치고 있는 누더기도 잿빛이요. 그들의 얼굴도 잿빛이었다. 나는 다시 아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나의 고통과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나의 죽음의 이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다는 절망감에 마지막으로 저항을 하다가 문득 나의 영혼이 대지를 뒤덮고 있는 암울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영혼이 희망 없고 의미 없는 세상을 초월해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궁극의 목적이 실제하는가 하는 나의 질문에 어디선가 그렇다라는 승리에 찬 대답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저 멀리 지평선 위에 한 폭의 그림처럼 서 있는 한 농가에서 새어 나왔다. 그리고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이나 나는 꽁꽁 얼어붙은 땅에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다. 감시병이 나에게 욕을 하면서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점점 더 그녀가 실제로 내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만질 수 있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다. 그 느낌은 매우 강했다. 그녀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내 바로 앞, 내가 도랑에서 파올려 쌓아놓은 흙더미 위에 앉더니 나를 말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강제 수용소에도 예술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외부인은 틀림없이 크게 놀랄 것이다. 그러나 예술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더더욱 놀랄 것이다. 물론 흉내만 내는 정도이며 그나마도 몇 초나 몇 분 동안 지속되는 게 고작이긴 했지만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또 하나의 영혼의 무기였다. 유머는 인간의 기질 중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줄 수 있다. 단 몇 초 동안만일지라도 유머 감각을 발달시키고 사물을 해학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살아가는 기술을 익히는 동안 터득하게 된 일종의 요령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살아가는 기술을 실행해 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비록 고통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보자. 한 사람이 받는 고통은 기체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빈 방에 일정한 양의 기체를 넣어보면 그 방이 아무리 커도 기체가 골고루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와 같이 고통이란 크든 작든 인간의 영혼과 의식을 가득 채운다. 따라서 인간의 고통의 크기는 완전히 상대적인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끼는 것 또한 가능한 일이며 아주 작은 행운에도 무척 고마워했다. 잠들기 전에 이를 잡을 수 있으면 기뻐했다. 수용소 생활에서 느끼는 보잘것없는 즐거움들은 일종의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상대적인 면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진짜 절대적인 기쁨이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드물었다. 어느 날 나는 일종의 즐거움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고는 오랜 수용소 생활 중에 맛본 즐거웠던 순간은 딱 2번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였다. 나는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취사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죄수인 요리사 F 앞에 늘어서 있는 줄에 끼게 되었다. 그는 엄청나게 큰 국냄비 뒤에 서서 자기 앞을 서둘러 지나가며 내미는 죄수들의 그릇에다 국을 퍼주고 있었다. 그는 국을 퍼주면서 국 그릇의 주인이 누구인지 쳐다보지 않는 유일한 요리사였다. 그러니까 그는 국을 받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어주는 유일한 요리사였으며 자기 친구나 동양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만 감자를 골라주고 다른 사람들은 위에서 멀건 국물만 떠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챙겨주는 죄수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때 자기는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어떤지 전혀 거짓없이 자문해 보기 전에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병동에 있은 지 나흘째 되던 날 내가 막 야간반에 배속을 받았을 때였다. 주임 의사가 급히 들어오더니 발진 티푸스 환자들이 있는 다른 수용소에 가서 의료 활동을 하겠다고 자원할 생각은 없느냐고 내게 물어왔다. 내 친구들이 간곡히 만류하는 것도 듣지 않고 나는 자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작업반에서 일하면 나는 얼마 안 있어 곧 죽게 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꼭 죽어야 한다면 내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비생산적인 노동자로서 식물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것보다야 그래도 의사로서 동료들을 위해 애쓰고 도와주는 것이 의심할 나위 없이 훨씬 더 값진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나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수학이지 희생은 아니었다. 그런데 위생반에서 나온 장교는 발진 티푸스 수용소로 자원해 가는 2명의 의사들이 떠날 때까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우리가 너무 약해 보였기 때문에 의사 2이 아니라 시체 두구가 늘어날까봐 몹시 걱정되었던 것이다. 인간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빼앗겼고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없애도록 강요당했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는 끝내 그 가치를 상실당하고 말았다. 만일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을 지키려 사력을 다해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았다면 자신이 한 개인체이며 정신력을 지닌 존재이며 내면적 자유와 인격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느낌마저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인간 집단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되었으며
그의 존재는 짐승 같은 생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라고는 없는 양떼처럼 떼지어 몰려다녔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나 고문과 가혹행위에 능통한 위험한 무리들이 그들을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함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이 양떼를 끊임없이 이리저리 몰고 다녔다. 그리고 우리 양들은 오로지 두 가지만을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미친 개들을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강요된 공동체 생활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잠시만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죄수는 혼자 있기를, 그리고 혼자 생각에 잠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자기만의 은밀함과 고독을 그리워했다. 나는 소위 요양 수용소라 불리는 곳으로 이송된 후 한 번에 5분 정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아주 드문 행운을 갖게 되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흙으로 지은 막사에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해대는 환자들이 10명가량 꽉 들어차 있었고, 막사 뒤로 수용소 주위를 두 겹으로 둘러싼 철조망이 있었는데 그 철조망 한 모퉁이에 조용한 장소가 한 군데 있었다. 나는 치료할 환자가 없을 때면 언제나 이 통로의 나무 뚜껑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곤 했다. 그냥 거기 앉아서 꽃이 피어있는 산비탈과 저 멀리 푸른 언덕들이 바라다 보이는 바바리아의 풍경을, 그물 모양을 한 철조망 사이로 바라보았다. 나는 한없는 그리움으로 꿈을 꾸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나의 집이 있는 곳 북쪽과 북동쪽으로 정신없이 헤매 다녔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구름뿐이었다. 내 곁에는 이가 득실거리는 시체들이 있었지만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지나가는 감시병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내 꿈을 깨뜨렸다. 혹은 병실로 들어오라거나 막사에 의약품이 도착했다고 부르는 소리에 꿈이 깨어지곤 했다. 희약품이라고 해봐야 환자 10명에게 며칠 분량으로 아스피린 5알 내지는 10알 정도가 고작이었다. 나는 환자들을 불러 모아 내 주위에 둘러서게 한 다음 그들의 맥박을 재고 심한 환자들에게만 아스피린 반 알씩을 주었다.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약을 주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약도 소용이 없었고 또 게다가 아직 가망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 약을 아껴야 했기 때문이다. 가벼운 환자들에게는 몇 마디 말로 격려나 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나 자신 발진 티푸스를 심하게 앓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을 질질 끌며 이런 식으로 환자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그런 다음 다시 배수로 나무 뚜껑 위에 나만의 장소로 되돌아가곤 했다. 이 배수로는 우연히 3명의 동료 죄수들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다. 해방되기 얼마 전 죄수들이 다하오로 대량 수송되었는데 이때 3명이 현명하게도 이 여행에서 빠지려고 했다. 그들은 이 배수로로 기어 내려가서는 감시병들의 눈을 피해 그곳에 몸을 숨겼다. 나는 조용히 뚜껑 위에 앉아서 천진난만한 얼굴로 철조망에 자갈을 던지는 어린애 같은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감시병은 나를 보자 잠시 망설였으나 그대로 가버렸다. 나는 곧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지나갔다고 말해주었다. 환자들을 요양수용소로 수송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 의사 2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내 이름이 명단에 올려졌다. 그러나 목적지가 정말로 요양수용소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었다. 몇 주일 전 이번과 똑같은 수송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가스실로 가는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했었다. 그래서 누구나 두려워하는 야간 작업반에 지원하는 사람은 수송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발표하자 그 자리에서 82명이 자원하고 나섰다. 15분 후 수송 계획은 취소되었다. 그러나 82명의 지원자는 그대로 야간 작업반 명단에 올려졌다. 그들 대부분에게 이것은 2주일 내에 죽는다는 것을 뜻했다. 이제 요양수용소로 수송한다는 계획이 2번째로 마련되었다. 이번에도 이것이 환자들로부터 마지막 남은 노동력을 쥐어짜 보려는 술책인지 아니면 가스실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요양수용소로 가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환자들과 함께 요양 수용소로 가기로 결정했다. 평소 내게 호감을 갖고 있던 주임 의사가 은밀하게 당신 이름을 명단에서 빼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며 운명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뭘 알고 있기나 한 것처럼.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는데 그것은 마치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다. 천천히 걸어서 막사로 돌아왔다. 친한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 정말 그들과 함께 갈 작정인가? 그는 슬픈 어조로 물었다. 그래, 나는 갈 거야.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렀고 나는 애써 그를 달래주었다. 뭔가 다른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언을 남기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떠났다. 이번에는 계략이 아니었다. 우리는 가스실로 가지 않았고 진짜로 요양 수용소로 갔다. 나를 동정하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수용소에서는 우리가 새로 도착한 수용소보다 훨씬 더 극심한 기근을 겪었다. 그곳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발버둥쳤으나 결국은 자기들의 운명을 재촉했을 뿐이었다. 몇 달 후 해방된 다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을 만났다. 그는 수용소 경찰이었는데 산처럼 쌓아놓은 시체 더미에서 없어진 인육 한 조각을 자기가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내게 말해주었다. 누군가 냄비에 넣어 끓이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압수했다는 것이다. 인육을 먹는 일이 시작되었고 나는 바로 때맞추어 그곳을 떠난 셈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테헤란의 사신이란 이야기가 생각났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어떤 페르시아인이 어느 날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인이 외쳤다. 지금 막 사신과 마주쳤는데 자기를 협박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인은 서둘러 말을 타고 달아나면 오늘 밤 안으로 테헤란에 당도할 수 있을 것이니 가장 빠른 말 한 필만 달라고 주인에게 애원하였다. 주인이 허락해주자 하인을 말을 타고 달려갔다. 집에 돌아온 주인은 집안에서 사신을 만났다. 그는 물었다. 어째서 당신은 제 하인을 놀라게 하고 위협했습니까? 사신이 말했다. 나는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아직도 그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랐을 뿐이다. 냉담함. 방어기제로서의 역할은 별 문제로 하고 죄수들의 냉담함은 다른 요인들의 결과이기도 했다. 굶주림과 수면 부족은 냉담함의 큰 요인이 되었으며 그것은 또한 죄수들의 정신 상태의 또 다른 특성인 성급함에도 그 원인을 제공했다. 수면 부족은 끔찍할 정도로 막사를 뒤덮고 들끓는 기생충에 시달리는 데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다. 수용소에는 위생법이라든가 위생시설 따위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니코틴이나 카페인을 전혀 맛볼 수 없는 것도 냉담하고 성급한 심리 상태의 한 요인이 되었다. 이런 신체적 원인들 말고도 일종의 컴플렉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신적 원인들도 있었다. 죄수들 대다수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는 아니면 적어도 한때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보잘것없는 사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인간이 지닌 내적 가치에 대한 의식은 보다 높고 보다 나은 정신적인 것에 닷을 내리고 있으며 그것은 수용소 생활 따위로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죄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서 평범한 죄수는 자신이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고 슬퍼하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 재소자의 전형적인 특성을 심리학적인 면에서 제시하고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인간은 완전히 그리고 불가피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는 어떤가? 주어진 환경에 대처해서 행동하고 반응을 나타낼 정신적 자유는 없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인간이란 제한적이고
환경적인 여러 요인들, 그 요인들이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든 심리학적 특성, 혹은 사회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든 인간이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의 산물일 뿐이라고 믿게 하려는 이론은 진실인가? 인간이 이러한 것들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 수용소라는 예외적인 세계에 대한 죄수들의 반응으로 인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세계의 영향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음이 증명되는가? 그러한 환경에 직면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선택권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수용소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행동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웅적인 사람들이 냉담함을 극복하고 성급하게 화내는 것을 억제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태에서조차도 정신적 자유, 독립적인 사고방식의 흔적을 간직할 수 있다. 강제 수용소에서 살았던 우리들은 막사 앞을 지나가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거나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빵 조각까지 다 주워버리던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지만 그들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단 한 가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리고 수용소에서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했다. 매일,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있었다. 그 결정이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내적 자유를 우리들에게서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심하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스스로 전형적인 재소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자유와 품위를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될 것인가를 겸심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강제 수용소 재소자들의 정신적 반응은 어떤 육체적 상태나 사회학적 상태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상인 것이 틀림없는 듯하다. 비록 수면 부족과 불충분한 음식 그리고 여러 형태의 정신적 억압 때문에 재소자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죄수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에 달려있지 수용소 탓만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누구든지 자신이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강제 수용소에 있더라도 자신의 인간다운 품위를 계속 간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의 고통이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뿐이다. 이 말은 인간의 마지막 내면적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소에서 행동으로서 그리고 고통과 죽음으로써 증명한 순교자들을 알게 된 후로 내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말이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고통을 참아낸 방법은 진정한 내면적 성취라고 말할 수 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 정신적 자유이다. 적극적인 삶은 생산적인 일에서 가치를 실현시킬 기회를 인간에게 주며 반면에 즐거움을 찾는 소극적인 삶은 아름다움이나 예술, 자연 등을 체험하는 데에서 충족감을 얻을 기회를 준다. 그러나 창조도 즐거움도 없고 높은 도덕적 행위라는 한 가지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그런 삶에도 목적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삶은 자기의 존재 방식에 대한 태도를 취함에 있어 외부의 힘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창조적인 삶과 즐거움을 찾는 삶은 그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삶에 적어도 어떤 의미가 있다면 고통에도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한다. 고통은 운명이나 죽음처럼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고통과 죽음 없이는 인간의 삶은 완전할 수 없다. 한 인간이 자기의 운명과 또 그에 따르는 모든 고통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은 설사 그가 가장 힘겨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해주기에 충분한 기회를 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용기 있고 고귀하며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보존을 위한 혹독한 싸움에서 그는 자기의 인간다운 품위를 잃고 말 것이며 따라서 한낱 짐승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견뎌냄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도덕적 가치들을 획득할 기회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고통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느냐 못 되느냐를 결정한다. 이상에서 본 것들이 이 세상 것이 아니며 우리의 실제 삶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그런 높은 도덕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건 사실이다. 죄수들 중 몇 사람만이 충만한 내적 자유를 계속 지녔고 또 고통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가치들을 획득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례가 단 한 사람뿐이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만으로도 인간의 내적인 힘은 인간을 외적인 운명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런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나 인간은 운명에 직면하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할 기회와 직면해 있다. 환자들의 운명, 특히 불치의 환자들의 운명을 예로 들어보자. 병든 어떤 젊은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언젠가 읽은 적이 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되었으며 수술을 해도 전혀 가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자기가 본 어떤 영화 속에서 용기 있고 품위 있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한 한 남자가 기억난다고 했다. 그 젊은이는 죽음을 그렇게 훌륭하게 맞이하는 것이 위대한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운명은 나에게 그와 비슷한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썼다. 오래전 톨스토이 원작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엄청난 운명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 당시 우리에게는 위대한 운명도 그리고 그런 위대함을 성취할 기회도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앞에 놓고는 한순간 마음에 떠올렸던 미지의 형이상학적 생각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엄청난 운명에 직면해서 바로 그와 같은 정신적 위대함으로 그 운명과 맞부딪힐 결심을 해야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오래전에 했던 젊은 시절의 결심을 이미 잊어버린 뒤였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 감상적인 영화 한 편이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신의 삶에서 달성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 이것은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요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들의 결과였다. 죄수들을 심리학적으로 관찰해보면 자신들의 도덕적, 정신적 자아에 있어서 마음의 피난처가 붕괴되도록 내버려둔 사람들만이 수용소에 타락한 권세에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난다. 즉 무엇이 이러한 마음이 피난처를 만들 수 있었으며 또한 무엇 때문에 만들어야 했겠는가? 과거의 죄수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체험을 글로 쓰거나 이야기할 때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다. 즉 얼마나 오랫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괴로웠다는 것이다. 죄수들은 자기가 해방될 날이 언제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상 감금 기간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새로 도착한 죄수들은 그 수용소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보통이었다. 다른 수용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침묵을 지켜야 했고 또 어떤 수용소에서는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수용소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하는 불안이 끝나면서 동시에 언제 끝날까 하는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형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끝이 날지 어떨지 끝난다면 그게 언제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삶을 잠정적 존재라고 했다.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서 기한을 알 수 없는 잠정적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다. 자신의 잠정적 존재의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었다.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미래를 위해 사는 일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자 그의 내면적인 삶의 뼈대 전체가 뒤흔들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쇠퇴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실직 노동자를 예로 들어보자. 그의 존재는 잠정적인 것이 되고 말았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미래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어떤 목표를 세울 수도 없다. 실직한 광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를 보면 실직 상태가 빚어낸 그들 특유의 일그러진 시간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죄수들 역시 이 기이한 시간 체험으로 고통받았다. 수용소에서는 예를 들어 하루 같은 짧은 시간 단위는 끊임없이 가해지는 고문과 끝이 없을 것 같은 노역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좀 더 큰 시간 단위,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았다. 내가 수용소에서는 하루가 일주일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고 말하자 동료들도 동의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시간 체험인가. 여기에서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이란 작품이 떠오른다. 이 작품에는 매우 날카로운 심리적 비평 몇 가지가 담겨 있다. 이 작품에서 많은 심리적으로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즉 자기가 언제 태어나게 될지 알 수 없는 한 요양소의 결핵 환자들의 정신적 발달에 대해 연구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생활, 미래도 없고 목표도 없는 생활을 체험한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사람들과 함께 기나긴 대열에 섞여 수용소까지 행진해 온 한 죄수는 뒷날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때 자기는 마치 자신의 장례식에 행진해 가고 있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그의 삶에서 미래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미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미 죽은 사람 같았다. 여기에 다른 원인들이 더해져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이 생각을 부채질하였다. 다른 원인들이란 시간적으로는 감금 기간이 무제한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공간적으로는 철조망 바깥 세계는 이제 아득하게 멀어졌다는 것이었다.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실제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 바깥 세계의 사건들과 바깥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정상적인 생활은 죄수들에게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었다. 바깥 세계는 물론 그가 알고 있는 범위에 국한되긴 하지만 죄수에게는 마치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이승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다. 미래의 어떠한 목표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자신이 퇴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사람은 과거를 회고하는 데에만 몰두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 수용소 생활을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자신이 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나쳐 버리기가 쉽다는 말이다. 우리의 잠정적 존재를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수들에게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빼앗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자신이 실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굉장히 견디기 힘든 외적 상황이 사실은 자신을 뛰어넘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 수용소의 어려움을 자신의 정신력을 시험해보는 기회로 삼기는커녕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경멸하였다. 그들은 현실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과거 속에서 살기를 더 좋아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오직 몇 사람만이 정신적으로 높은 차원에 이를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와 죽음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환경에서였다면 절대 성취할 수 없었을 자기 실현을 통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이룩하였다. 우리들 중 이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평범하고 열의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스마르크의 말이 꼭 들어맞는다. 삶이란 치과 의사 앞에 앉아 있을 때와 같다.
당신은 항상 진짜 아픈 건 이제부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땐 이미 끝난 뒤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삶에서 참된 기회들은 지나가 버렸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한 번의 기회와 한 번의 도전이 거기 있었다. 그러한 체험들을 극복해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내면의 승리로 변화시킬 수도 있었고, 아니면 죄수들 대다수가 그랬듯이 도전을 무시하고 단순히 식물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다. 죄수에게 미치는 수용소의 정신병리학적 영향을 정신치료법이나 정신위생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려면 그에게 앞날을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정신력을 길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어떤 죄수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찾으려고 하였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특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자신을 구하는 수단이 된다. 내가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 발이 너무 아파 거의 울면서 기나긴 대열에 섞여 수용소에서 작업장까지 몇 킬로미터를 절름거리며 걸어갔다. 몹시 추웠고 매서운 바람이 후려쳤다. 나는 우리의 이 비참한 삶 때문에 생겨나는 작은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특별 배급으로 소시지 한 조각이 나온다면 그걸 빵 한 조각과 바꿔 먹을까? 2주일 전에 보너스로 받은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담배 한 개비를 국물과 바꿀까? 끊어진 신발끈 대신으로 쓸 철사 도막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늦지 않게 작업장에 가면 늘 같이 일하던 작업반에 끼게 될까? 거긴 감독이 잔인할 텐데. 어떻게 하면 카포와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지독하게 멀고 먼 행진을 하지 않고 수용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가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나는 고작 해야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만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역겨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애를 썼다. 갑자기 내가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하고 쾌적한 강의실 강단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내 앞에는 청중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강제 수용소의 심리 상태에 관하여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자 바로 그때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객관성을 가지고 학문과는 거리가 먼 관점에서 보고 말하게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처해 있는 처지에서 벗어나고 순간의 고통들에서 얼마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옛날 일처럼 관찰했다. 나와 그리고 내가 겪은 어려움 2가지가 다 흥미로운 정신과학적 연구 과제로 나 자신에 의해 채택되었다. 스피노자는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뭐라고 말했던가? 감정, 고통이라는 감정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죄수는 파멸되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정신력까지도 함께 잃어버렸다. 그는 퇴행하였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이것은 흔히 위기라는 형태로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데 그 징후는 수용소에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던 사람에게는 익숙한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을 두려워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서였다. 그런 현상은 보통 어느 날 아침 죄수가 옷 입고 세수하고 점호장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시작된다. 간청도 주먹질도 위협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그저 거기 누워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가 병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해도 그는 병동으로 옮기거나 해서 자기를 도와주려는 것은 무엇이나 거부할 것이다. 그는 단순히 포기한 것이다. 자기 배설물 속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 상실과 이 위험한 자포자기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FC. 우리 구역 고참 관리인인 그는 아주 잘 알려진 작곡가이며 오페라 작사가였다. 그가 어느 날 내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박사님, 당신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하기를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았는지 아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박씨님, 나를 위해서라고요. 나는 우리 수용소가 언제 해방될 건지,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 건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 언제 꾼 겁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1945년 2월에요. 하고 그가 대답했다. 그때가 3월 초였다. 당신 꿈속의 목소리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3월 30일이라고 했어요. FC가 나한테 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자기 꿈속의 목소리가 한 말이 맞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가까워져도 수용소에 전해오는 전쟁 소식은 약속된 날에 우리가 해방되리라는 희망은 거의 없어 보였다. 3월 29일에 FC는 갑자기 병이 나서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다. 3월 30일, 그를 위하여 전쟁과 고통이 끝날이라던 바로 그날 그는 헛소리를 하더니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3월 31일에 그는 죽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발진 티푸스였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마음의 상태와 육체의 면역 상태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갑자기 용기와 희망을 잃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 사람이 죽은 근본적인 원인은 기대했던 해방이 오지 않아 몹시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잠복해 있던 발진 티푸스 병원균에 대한 그의 육체의 저항력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미래에 대한 믿음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마비되었고 그래서 그의 몸이 병마에 희생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꿈속에서 들은 말이 맞긴 맞은 셈이었다. 수용소에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의지를 되찾아 주려면 우선 미래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부터 성공해야 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견딜 수 있다고 니체가 말했다. 죄수들에게 심리치료 및 정신이생학적인 치료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 끔찍한 방식을 견뎌낼 의지를 그들에게 길러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한 가지 이유, 즉 한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했다. 슬프게도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목표도 목적도 없었다. 그러니 계속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사람은 곧 죽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배워야 했고 더 나아가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기를 멈추고 대신 자신이 삶으로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의 대답은 말과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처신이어야 했다. 삶은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 할 책임과 또한 각 개인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삶의 과업을 수행할 책임을 가지려 하기 때문이다. 이 과업,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삶이란 막연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업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삶 또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삶은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각 개인에 따라 저마다 다르고 독특하다. 어떤 사람, 어떤 운명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운명과 비교될 수는 없다. 어떠한 상황도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른 반응을 요구한다.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상황에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도 있다.
보통 때는 자신에 대해 조용히 명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명상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또 어떤 때는 단순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다.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언제나 오직 하나뿐이다. 자신의 운명이 고통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과업으로, 오직 자기에게만 주어진 단 하나뿐인 과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는 고통 속에서조차도 자기는 이 우주에서 유일하고 무엇과도 비길 데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자기를 그 고통에서 구해주거나 자기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뿐이다. 죄수인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리공론이 아니었다.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었다. 우리가 살아서 그 고난의 끝을 보게 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때에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지탱해 준 것은 그런 생각들이었다. 우리들에게 있어 삶의 의미란 삶과 죽음과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두 팔을 크게 벌려 껴안는 것이었다. 일단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수용소의 끔찍한 고통을 무시하거나 헛된 환상을 품거나 또 억지로 낙관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그 고통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고통은 이제 하나의 과업이 되었고 그것에 등을 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고통 속에 성취할 기회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에게는 헤쳐나가야 할 고통이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칫 약해지려는 순간들을 다잡고 남몰래 눈물을 감춰가며 엄청난 고통과 맞설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눈물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는 전혀 없었다. 눈물이란 한 인간이 최고의 용기, 즉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용기를 지녔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불과 몇 사람뿐이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겸연쩍어하며 자기가 운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내 동료 한 사람은 부종이 어떻게 해서 나았느냐고 묻자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울어서 그것을 몸 밖으로 내보냈소. 한 사람을 구별하고 그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 독자성과 단일성은 인간적인 사랑 못지않게 뭔가를 창조해내는 작업에도 관계가 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과 계속 살아남아야 할 책임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애타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 또는 채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되면 결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건으로 수용소의 수용자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저녁, 우리는 몹시 가라앉은 기분으로 토굴 같은 막사에 누워 있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누가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그대로 폭발할 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불까지 나갔다. 기분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나의 동료가 나에게 우리 수용자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다. 최근 며칠 동안에 병으로 죽거나 자살한 많은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희생자들이 사태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했다. 맹세코, 나는 내 동료들의 영혼을 의학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심리학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기분은 아니었다. 나도 춥고 배고팠으며 짜증스러웠고 피곤했다. 그러나 다시 없이 좋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뭔가를 해야만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가장 시시한 위로의 말부터 꺼냈다. 나는 말했다. 이 유럽에서 제2차 대전이 일어난 지 6번째 겨울을 맞고 있지만
우리의 상태가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그때껏 경험한 고통 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손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내 추측으로는 우리들 중 이런 손실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 건강, 가족, 행복, 직업적 능력, 행운,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모두 다시 얻을 수 있거나 되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 성한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 앞날의 한 재산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니체의 말을 인용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솔직히 미래는 올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제각기 자기가 살아남을 가망이 얼마나 적은지 스스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소에 아직은 발진 티푸스가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나 자신이 살아남을 가망은 극히 적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희망을 잃거나 포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구나 앞으로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며칠 안에 깜짝 놀랄 만한 군사적 사건이 일어나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할 수 없다 해도 수용소에서의 경험으로 보아서 적어도 개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눈앞에 나타나는지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않게 노동 조건이 아주 좋은 특별 작업반에 들 수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죄수에게는 행운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나는 미래와 미래에 드리워진 베일에 대해서만 말하지는 않았다. 과거에 대해서도 말했다. 과거의 모든 즐거웠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빛은 현재의 어둠 속에서조차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 말이 설교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시 한 구절을 인용했다. 그대가 경험한 것은 지상의 어떠한 힘도 그대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훌륭한 생각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긴 하지만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미 행해진 것은 또한 일종의 실체이다. 아마 가장 확실한 실체일 것이다. 그런 다음 삶에 의미를 주는 많은 기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나는 간간히 한숨만 내쉴 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동료들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으며 이 무한한 삶의 의미에는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 궁핍, 그리고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어두운 막사 안에 누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련한 인간들에게 나는 우리의 이 심각한 상황에 과감히 맞서자고 했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투쟁이 가망 없는 것이긴 해도 그러나 그 가치와 의미를 떨어뜨리지는 말아야겠다는 확신 속에서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힘들 때에는 누군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으며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하나님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우리가 자기를 실망시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고통을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겨나가며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아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희생에 대하여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런 종류의 희생은 정상적인 세계, 물질 만능의 세계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우리 중에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나는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 했던 동료 죄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죽음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괴로운 종말에서 구해주고 싶어 했다. 이 사람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의 고통과 죽음은 가장 뜻깊은 희생이었다.
그는 헛되이 죽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헛되이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그때 그리고 거기 그 오두막 안에서 거의 가망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와 주위가 밝아지자 비참한 몰골을 한 나의 친구들이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와 눈에 눈물을 머금고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강제 수용소의 심리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즉 해방된 죄수의 심리 상태를 다루고자 한다. 해방을 맞이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자연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몹시 긴장된 나날을 보내던 중 마침내 수용소 정문 위로 백기가 올라가던 날 아침의 이야기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겠다. 몹시 긴장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풀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 날뛰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이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지친 발걸음으로 우리 죄수들은 몸을 질질 끌며 수용소 정문을 향해 갔다. 겁먹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의아한 눈초리로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수용소 밖으로 몇 발자국 나가보았다. 이번엔 우리가 고함 질러대며 명령하는 소리도 없었고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몸을 숙일 필요도 없었다. 설마 이럴 리가. 그런데 이번에는 감시병들이 담배를 권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하마터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그들은 어느새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수용소 밖으로 쭉 뻗어있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얼마 못 가서 다리가 아프고 뒤틀리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걸었다.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의 눈으로 수용소 주위를 보고 싶었다. 자유다라고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나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자유에 대해 그리고 잃어버린 그 의미에 대해 꿈꾸었던 몇 년간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입에 올렸던가. 그런데 그것의 실체는 우리의 의식을 꿰뚫지 못했다.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우리는 꽃이 가득 피어있는 들판에 이르렀다. 꽃들이 거기 피어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으나 그것을 느낄 수는 없었다. 색색의 꼬리 깃털을 가진 수탉 한 마리를 보았을 때 처음으로 반짝하고 섬광 같은 기쁨이 스쳐갔다. 그러나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막사로 다시 모여들었다.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기해봐. 오늘 즐거웠나? 그러자 그 사람은 우리들 모두가 똑같이 느꼈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부끄러워하면서 우물쭈물 대답했다. 사실은 말이야, 조금도 즐겁지 않았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천천히 다시 배워야만 했다. 해방된 죄수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심리학 용어로 자아감 상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치 꿈에서처럼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 같고 있을 법하지도 않아 보였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자주 꿈에 속아왔던가.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을 수 있었던가. 몸은 마음보다는 덜 억압된다. 몸은 처음 순간부터 새로운 자유를 잘 누릴 수가 있었다. 우선 개걸스럽게 먹어댔다.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먹어댔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죄수 한 사람은 근처에 사는 어떤 농부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먹고 또 먹더니 커피까지 마셨다. 그제야 혀가 풀린 그는 이번에는 몇 시간 동안이나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여러 해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압박감이 마침내 풀린 것이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그는 말을 해야만 하며 이야기하고 싶은 그의 욕망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잠깐이라도 무거운 압박감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혀가 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까지 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날이 지나야 했다. 그리고는 감정이 그것을 억누르고 있던 그 기이한 속박을 뚫고 갑자기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석방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꽃이 피어있는 들판을 지나 시골길을 따라서 몇 마일을 걷고 또 걸었다. 수용소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로 가는 중이었다. 종달새가 하늘로 날아올라 즐겁게 지저귀었다. 사방 몇 마일 안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은 넓은 대지와 하늘과 종달새의 환희의 노래소리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뿐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서 주위를 둘러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에 내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한마디뿐. 저는 좁은 감방 안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듯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그렇게 꿇어앉아 이 문장을 되뇌었을까? 이제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날, 그 순간에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다시 한 인간이 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갔다. 해방된 죄수에게는 더 이상의 정신적 배려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도 엄청난 정신적 억압을 받아온 사람은 해방된 뒤에도 당연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억압이 너무 갑작스럽게 풀렸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이 위험은 심리학적인 잠수병이라고 할 수 있다. 잠수부가 일하는 잠암에서 갑자기 나오면 건강이 위험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억압에서 갑자기 풀려난 사람은 도덕적,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 심리적 단계에서 보다 원초적 본성을 지닌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에서 보고 배운 잔인무도한 행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자유로워지자. 그들은 자기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한 것은 오직 하나, 억압받는 자에서 이제는 박해자가 되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선동의 대상이 아니라 선동자가 되어 고의적인 폭력과 불법을 자행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런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조그만 사건들에서 자주 나타났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수용소를 향해 들판을 가로질러 걷고 있는데 갑자기 곡식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밟지 않으려고 피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내 팔을 잡아 끌며 밭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어린 곡식을 밟으면 안 된다고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나를 보려보더니 소리 질렀다.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우리가 빼앗긴 것이 얼만데 그래. 내 아내와 아이는 가스실에서 죽었어.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그런데 자네는 내가 귀리 몇 포기 박는 것을 못하게 한단 말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당한 짓을 당했다고 해서 남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귀리 수천 포기를 망가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이다. 소매를 걷어 붙이고 내 코 앞에 주먹을 들이대며 고함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는 소리쳤다. 내가 집에 돌아가는 그 날로 이 손을 피로 물들이지 않는다면 내 이 손을 아예 잘라 버릴 테다. 이런 말을 하기는 했으나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그는 수용소에서 가장 좋은 동료였고 그 후에도 그랬다. 정신적 압박에서 갑자기 풀려난 데에서 생긴 도덕적 결함 말고도 석방된 죄수의 성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근본적인 경험이 있었다. 그것은 죄수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맛보게 된 비통함과 환멸이었다. 비통함은 전에 그가 살던 고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돌아가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저 어깨만 움츠려 보인다거나
상투적인 인사말이나 건네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비참해지면서 그 모든 일들이 왜 자신에게 일어나야 했었는지를 묻고 싶어진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네라든가 우리 역시 고통을 겪었다네라는 말들을 가는 곳마다 듣게 될 때 그들은 저들이 자기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과연 저것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환멸을 느끼는 것은 이와는 좀 다르다. 여기서 환멸은 자기와 같은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잔인해 보이는 운명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절대 한계에 도달했다고 몇 년 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고통이란 한이 없는 것, 자기는 앞으로도 한층 더 많이 그리고 한층 더 혹독하게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그가 미래에서 고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는 말을 앞에서 했다. 삶이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어야 했다. 그러나 해방된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수용소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슬프도다. 자신의 꿈이 실현된 그날 모든 것이 자기가 바라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슬프도다. 아마도 그는 몇 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집까지 전차를 타고 왔을 것이다. 그리고는 수천 번이나 꿈속에서 하고 싶었던 대로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그가 알게 된 것은 문을 열어 주어야 할 사람이 거기에 없고 또 다시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는 수용소에서 우리가 겪은 그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승의 행복은 없을 거라는 말들을 주고받았었다. 우리는 행복을 바라지는 않았다. 행복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희생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에 대비하지 못했다. 적지 않은 죄수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 환멸은 몹시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한 정신의학자로서도 그들이 극복하도록 도와주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경험이었다. 그러나 정신의학자는 이 환멸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와는 반대로 환멸이 더 좋은 자극제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해방된 죄수에게도 자신이 수용소에서 체험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해방의 날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꿈처럼 보였던 그날이 마침내 온 것처럼 또한 수용소의 체험이 한낱 악몽이었을 뿐이라고 생각되는 날도 올 것이다. 집에 돌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경험 중 최고의 경험은 모든 고통을 겪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